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어, 음, 진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14주차. 이번 학기에 좀 어떠했습니까? 앞 시간에 보셨는 그 토크 콘서트, 그거는 또 어땠습니까? 이 다산을 가지고 이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국악하고 이제 어우러진 콘서트였습니다. 이제 뭐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최근 이제 경북문화재단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한번 이 다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원래 우리 수업에서도 이제 다산이 그 아들과 나눈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 해서 이제 이 다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뭐 아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유배 과정에서 이제 이 다산이 지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괴로움,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산이 좌절하게 되는 그 슬픈 어떤 과정들을 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유당이라고 하는 이 호를 짓게 되는 것, 뭐 여러 가지들을 어, 이 장기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충무로 그죠? 충무로 명동 이쪽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주로 다녔던 곳입니다. 이 뭐 탁구도 지금 우리 때는 이제 탁구장이 유행을 했었고요. 이 탁구도 치러 다니고 학교가 바로 그 필동이니까 이제 늘 걸으면서 다녔던 곳이 바로 이제 명동, 뭐 충무로, 그죠? 이제 이쪽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로서도 이 다산을 하면서 내가 다산과 같은 공간에서 머무르기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뭐 제가 살고 있는 그 이 포항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다산도 함께 이 공간에 호흡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 나름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의미를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이 하나의 어떤 큰 의미와 족적을 남겼다면 또 나는 뭐 어떤가, 그죠?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수은 체제의 불연기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는 불연기현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있는데 어, 그 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 대한 부분, 내가 존재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내가 수많은 조상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뭐 저 같은 경우에 신승겸이라고 하는 어, 이제 역사적 인물이죠. 어찌 보면 이제 평산 신가의 그 시조로서의 신승겸. 이 신승겸 그 장군의 선조도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조와 선조, 어, 내 어머니, 할머니, 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밖으로 수십만의 DNA가 바로 나에게로 이제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 불연기현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만을
답으로 여기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은 좀 놓아버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시민당에 가서, 음, 이 정사님의 이제 뭐, 설법이죠. 설법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사실 이제 유학에서도 이 인심은 유미하고 도심은 유미하여,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여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좀 위태롭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왔다 갔다 하고 바람 앞에 등불이 그렇잖아요. 이제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가는 인생이 어디 있던가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그 흔들림을 쓰러지든가 아니면 쓰러지지 않든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흔들리는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촛불이면은 그 불빛을 살리기 위한 어찌 보면 처절한 몸부림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이제 쥐고 있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예,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사실 그 잡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유학에서는 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글쎄 이 도가 뭡니까? 그렇죠? 도가 도대체 뭐냐고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에 대해서 방황을 하죠. 이게 진짜일까? 아니, 이게, 이게 정답일까? 그죠? 그런 방황의 갈등의 순간들이 왜 나올까?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 그게 뭐죠? 손에 안 잡혀요. 그러나, 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들이 생활하는 일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의 규범과 가치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규범과 가치들을 이거다.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규정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일정 부분 우리들의 삶을 규범과 법률과 이런 것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문법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또 우리들 삶을 이렇게 매조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가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의 어떤 그 어, 중심 잡기, 그죠? 하나의 어떤 의미 찾아가기 이런 게 바로 우리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우리 삶이 고단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촛불을 밝히고 싶은데 바람은 부는데 무엇으로 나는 이 불빛을 꺼트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늘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하나의 의미로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서원의 순간에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도사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한 학기 정도 우리가 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의 의미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던져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 왜 이것이 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는 연암 박지원의 글들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가? 왜 이것을 우리는 나이가 하나의 의미로서 던지고 싶은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한 학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재미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의 그 이제 목표였었고요. 두 번째는 뭐 재미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어,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작품의 존재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천착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의 내가 그 작품들이 나에게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한 시간들로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애초에 이 정해놨던 작품들, 뭐 시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제 고산구곡이든지 도산구곡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제 시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도를 하다가 뭐 너무 좀 식상하고 또 사실은 재미라고 하는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조금씩 빼버리고 그래도 어, 이제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만날 때 그래도 조금 의미가 아니라 재미있으면서 이렇게 의미로울 수 있는 것을 어,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막상 이제 한 학기를 다 마무리 짓고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영상을 녹화하면서 사실 저도 이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예. 이제 동영상 이제 시작할 때마다 몇 번이나 이제 다시 시작하고, 이러기를 반복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대면 수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대면 수업은 편하게 이렇게 만나고, 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수많은 다른 어떤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 모니터에는 지금, 제 얼굴만이 도드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럴 때는 내 얼굴에 있는 점 하나하나가 다, 예, 어찌 보면 이제 그럴 텐데,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조심스러운 게 이 동영상 수업입니다. 예, 그래서 몇 번이나 마음을 다짐하고, 이제 또 이제 하다가 다시 또, 음, 마음에 안 들면 녹화를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하고, 이러기를 반복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고,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이제 올렸습니다. 아, 많이 부족한 강의였는 것 같은데,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어, 강의자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 달라는 것이고요. 이 다산의 경우에도 이제 뭐 어쩌다 보니 이 아들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빠지고 다산 전체의 삶 속에서
포항에서의 이제 그 7개월 동안의 어떤 삶, 그 삶이 어찌 보면 어, 뭐 다른 그 어떤 곳에서의 삶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부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토크 콘서트로 했던 거를 이제 한번 보시라 싶어서 이제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 아마 재밌게 보셨을 거고, 나름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국악과 함께 긴장된 그 무대 위에서 배우가 되듯이 했던 그 1시간여의 그 토크 콘서트가 어땠는지 뭐 의미로 다가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연암을 꼭 읽어보고 싶었어요. 연암의 열하일기, 연암집 속의 요 글들을 꼭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연암은 맨 마지막에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맨 마지막 수업으로 이제 연암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모두의 이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실은 이 뭐, 이 의미 없는 말들 같지만 사실은 제 내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많은 부분들에서 의미를 의미를 이렇게 규정 지어가는 어떤 과정들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래서 위득대학에서의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것도 삶 속에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인연을 뭐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 하나하나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연암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암의 어떤 그 부분들은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다산보다 조금 앞선 시기입니다. 연암이 좀 앞선 시기에 이제 태어나고 또 이제 정조가 어, 돌아가신 이후 5년 만에 이제 삶을 마감하는 인물이 바로 연암 박지원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다산은 정조 이전의 삶이 행복했다라고 한다면 정조 이후에 20년 가까이 되는 삶인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연암의 경우에는 정조가 1800년도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 정조 이후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삶을 마감한 임무입니다. 자, 이 연암집은 그런 측면에서 이 다산과 함께 이 연암집은 당대에 이 간행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태계 선생 문집, 뭐 해제 선생 문집, 뭐 이런 문집들은 문집으로 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장자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음, 이 태계 문집을 이제 그 간행을 할 때 주장자는 누구냐면 서해 유성룡 선생입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이 딱 중심이 되어서 행장을 쓰고 그 전체들을 이렇게 다 가늠합니다. 이 글은 해제 선생님께서 언제쯤 어떤 생각으로 하셨다. 뭐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감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 이제 회계 선생 문집 같은 경우에는 퇴계 선생이 이 주장자가 되어서 전체를 이렇게 가능하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 문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유림,
즉 살인들이 이 앞장서서 그 인물에 대해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집이 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넓이와 깊이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론이라든가 서문이라든가 발문이라든가 그죠? 행장이라든가 묘비명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써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서문을 받지 못하고 발문을 받지 못하고 묘비명, 묘갈명, 그 다음에 행장 이거를 받지 못하면 이 문집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서발문을 써주는 사람이 그 시대에 또는 이제 행장을 써주는 사람이 그 시대의 문풍을 주도하던 사람인 것 같으면 더욱더 대단한 부분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연암집하고 다산이라고 하는 인물의 여유당 전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당대의 즉 1800년도에 이 문집이 간행이 되지 못하고 1930년대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1930년대에 이르러서 조선업 운동의 일환으로 바로 이 여유당 전서하고 연암집이 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늦게서야 빛을 보게 되죠. 그런 만큼 이 다산과 앞 시간에 했던 이 다산과 바로 이 연암은 그런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산과 연암이 가지고 있는 슬픔에 비하는 것인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연암은 이제 이 박지원의 호이고, 자, 호는 바로 이제 홍구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도를 잡았을 때 연함이 어디로 이제 도망을 가느냐면 숨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황해도 금천 연암협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서 은거를 하게 됩니다. 예, 은거를 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지명을 딴 연암으로 호를 삼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연암은 바로 이제 연암 박지원, 이 박지원의 호가 됩니다. 이 연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제비연자를 써서 이제 바로 요 연암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이제 호는 이제 연암이다. 그 연암협이라고 하는 황해도 금천 지역에 있는 그 공간이다. 그리고 이제 연안박지원의 호는 중미입니다. 지원 이제 여기 이제 지원이잖아요. 이제 이 발족자의 거칠 지자라고 해서 탁 이렇게 발을 디디고 머무르는 것이 바로 지자입니다. 원은 근원 원자죠. 이제 근원 원자, 근원에서 머무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연안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근원에서 머물러라. 그죠? 근원에서 머물러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명명덕이든지 뭐 이런 덕에 대한 어떤 부분이든지 근원에 머무르게 되면 결국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해서 이제 아름다울 밑자로 요 이름에 비하는 요 자를 만들어진 거죠. 이 호는 중미가 아니라 자는 중미입니다.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금 중자가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죠. 예, 둘째 아들인 그래서 이 자는 자석에 만약에 맞백자를 쓰게 되면 이 백을 쓰게 되면 맞이가 되죠. 네, 맞이 첫째 아들의 의미이고요. 이 숙이라고 하는 요 숙을 쓰게 되면 아제비 숙자. 자, 요걸 쓰게 되면 이제 셋째 아들. 그다음에 끝개자죠. 끝개자. 개 어디 요 있네. 이 개를 쓰게 되면 이제 막내 아들 이렇게 되겠죠. 막내 아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전 어른들이 자를 통해서 요 중이 이렇게 했다 하면 중은 뭡니까? 둘째 아들이 되는 거고 이 맏아들이라고 하면 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뭐 제가 제 호가 이제 명고예요. 밝은 명자 예고인데 이건 선생님이 지어 주셔서 명고 이렇게 자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요거를 요 이제 맏아들 둘째 아들 이런 생각했다면 저도 뭐 백으로 이제 자가 지어졌겠죠. 자, 아무튼 이제 요 백숙계 중 이렇게 해서 맞이, 둘째, 셋째, 막내 이렇게 됩니다. 자, 밑자. 그래서 이번 학기 이제 좀 뭐 아시겠죠? 이 예전에 어른들이 자를 어떻게 이제 지었는지를 아마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름을 보완하고 이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글자 한자로 구체화해서 드러내는 거죠. 이 근원에 머물러라. 가장 중심, 가장 근원, 가장 그 의미로운 곳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자, 영조 13년에 태어나서 순조 5년에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연한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박제가 유득공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제 박제가도 실학자들과 교우하였고 친구가 되었고 홍대용 그죠? 이등무 뭐 이등무 다 잘 알잖아요. 이제 북학파 자 특히 이 홍대용과는 굉장히 친한 백아와 종자기처럼 그죠? 지음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는 것처럼 홍대용과는 절친이었어요. 절친. 예,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대용이 이 사망을 했을 때, 예, 죽게 되자, 어, 이 연암 박지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악기들을 다, 다른 사람한테 주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음악을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음악을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친구인 홍대용이 없기 때문에. 그죠? 홍대용이 없기 때문에, 예, 음악을 듣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악기들을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주어버리는. 그래서 이후로는 음악을 듣지도 연주하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홍대용과는 막역한 그런 교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이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박제가, 유득공, 홍대용, 이등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한번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실학자, 실학파, 뭐 북학파를 중심으로 한 이 실학파 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실사구시, 이용후생 이렇게 하잖아요. 실사구시, 이용후생. 예, 특히 이용후생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한 게 바로 이제 연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어, 이 연암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료는 바로 이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는 꼭 한번 이제 읽어 보셔야 하는 책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책을 이야기할 때 삼국유사와 열하일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열하일기는 굉장히 귀한 소중한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있어서 이제 공자의
유학에 있어서의 이제 노노명자 대학 중령과 같이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삼국유사의 경우에 또 삼국사기, 삼국유사, 열하일기 이런 글들은 최근 정말 귀하고 귀한 그런 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열하일기를 이번 방학 때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자, 열하일기. 열하일기는 요동, 요하, 북경 등지를 여행하면서 청나라의 문물과 생활 등을 자세히 살피면서 청나라의 신문물을 소개하고 더불어 조선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그런 기행문이 바로 이 열하일기입니다. 이 열하일기. 열하일기를 꼭 읽어 보기 바랍니다. 열하일기 속에 담겨 있는 어, 연함의 생각은 뭐냐면 이 청나라가 이제 비록 야만국이죠. 야만국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제 연함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연함과 같이 이제 같은 시기에 연함과 같이 중국으로 이제 사신으로 갔던 어, 최재공, 그죠? 최재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최재공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동시대에 같은 공간들을 이제 봤음에도 불구하고 번암 체제공입니다. 이 번암 체제공은 번암 체제공이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번암 체제공이라고 하는 인물. 또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번암이. 남인으로서 영남 항맥에 있어서 남인으로서 굉장히 올곧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번암과 이 연암 이 같은 공간을 가서 바라보는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면 번암이 바라보는 청나라는 완전히 야만해.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저런 야만스러운 인간들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들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연암은 다른 시각에서 청나라를 마주합니다. 예. 여기 보면 압록강을 건너 말로만 듣던 중국 땅으로 들어섰다. 열흘을 걸어도 산이 보이지 않는 요동벌판을 바라보며 참으로 좋은 울음터러다 크게 한번 울어볼 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압록강 건너자마자 중국으로 요동으로 넘어왔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의 부분들은 이야, 참 중국이 넓기도 넓구나. 크기도 크구나. 여기서 내가 한번 크게 호통을 치며 울어보기도 한번 하랴. 호연지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보려고 하는 이 연함의 생각이 여기 호곡장론이라고 하는 글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열하일기. 나는 무령산을 돌아 광형하를 건너서 밤중에 고북구를 빠져나가는데 때는 삼경이었다. 그죠? 삼경이었다. 새벽 그 5시부터 7시 사이 관문을 나와 말을 장성 아래에 세우고 높이를 헤아려 보니 10여 길이나 되었다. 국과 먹을 끄집어내어서 술을 부어 먹을 갈고 성벽을 어루만지면서 건녕 45년 경자 8월 7일 밤 상경 조선의 박지원이 이곳을 지나다. 이 얼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 정도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연함이 그런 그 번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과 자만 사이의 요 경계, 청나라를 아주 깔보고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자존과 자만 어떤 그 사이의 경계 있잖아요. 그런 경계인데 이 연함의 경우에는 이 자존과 함께 상대의 문물에 대한 호기심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랑캐 것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랑캐는 오랑캐이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자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조선의 박지원이 이곳을 지나다 아주 호호 어, 그 양양한 그죠? 호호 양양 활활양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활활 그러니까 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의 활동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활에다가 양양 크고 크도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박지원이 이곳을 지나다라고 썼다. 그리고는 크게 웃으며 나는 서생으로서 머리가 휘어서야 한번 장성 밖을 나가는구나. 자, 요런 글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책문 밖에서 다시 책문 안을 바라보는. 자, 이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 자, 책문 밖에서 다시 책문을 바라보는 거죠. 이 시선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밖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듯이 봐야 되는 거죠.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뭐 논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뭐냐면 음, 외부자의 시선으로 하나의 어떤 지역을 바라보고 하나의 도시를 바라보고 하나의 공간을 바라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늘 나의 관점으로, 안의 사람으로서 주관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죠. 그래서, 어, 주관적 관점으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주로 들까요? 자기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생각을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외부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현상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암이 책문 밖에서 다시 책문 안을 바라보는 이 부분들은 바로 뭡니까? 책문의 밖에서 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외부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안의 시선이 아니라 밖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 책문 밖에서 다시 책문 안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연암의 한 줄, 요 한 문장에서 내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 어, 나만의 생각인가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공부할 다른 사람이 글을 읽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글을 우리가 뭘로 읽습니까? 유희로 읽습니까?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읽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희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뭔가 하나의 의미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죠. 예,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 문장 하나를 보고 무릎을 치고 한 수 배웠네 라는 한 수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부분들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문장은 각각이 다른 방향으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많은 민가들은 대체로 들보 다섯이 높이 솟아 있고 띠이형을 덮었는데 등마루가 훤칠하고 문호가 가지런하고 네거리가 쭉 곧아서 양쪽이 마치 먹줄을 친 것 같아. 담은 모두 벽돌로 쌓았고 사람 탄 수레와 화물 실은 차들이 길에 질펀하며 버려놓은 기명들은 모두 그림 그린 자기들이다. 기는 그릇이죠, 그릇.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화로든지 이제 노쇠라든지 이렇게 그 세 발 달린 이제 그릇이죠. 이제 세 발 달린 녹 뭐 그렇죠. 이제 그래서 기명입니다. 그 제도가 어디로 보나 시골티라고는 조금 더. 이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조선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합니다. 앞서 나의 벗 홍덕보가, 이 나의 벗 홍덕보가 누굽니까? 홍대용입니다. 이 홍대용과 굉장히 친했어요. 덕보, 홍대용. 대용, 이제 큰 대자, 용납하다, 크게 용납하다. 무엇을 용납합니까? 이제 덕보, 그죠? 덕을 보완하는 거죠. 크게 용납하다 무엇을 용납해야 돼요? 덕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용, 이렇게 되죠. 아, 자, 그 규모는 크되 그 신법은 세밀하다. 고 충고하더니 이 책문은 중국의 동쪽 변두리임에도 오히려 이러하거늘 앞으로 더욱 번화할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한풀 꺾여서 여기서 그만 발길을 돌릴까 보다 하는 생각에 온몸이 화끈해진다. 그럴 순간에 나는 깊이 반성하되 이는 하나의 시기하는 마음이다. 내 본시 성미가 단박하여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하는 마음은 조금 더 없던 것이 이제 한번 다른 나라에 발을 들여놓자 아직 그 만분의 일도 보지 못하고 벌써 이런 망령된 마음이 일어남은 어인까닭인가. 이는 곧 견문이 좁은 탓이리라. 만일 열애의 밝은 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살핀다면 어느 것이나 평등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니 모든 것이 평등하면 저절로 시기와 부러움이 없어질 것이다. 이 부분. 열의 밝은 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살핀다면 어느 것이나 평등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니 모든 것이 평등하면 저절로 시기와 부러움이란 없을 것이다. 자, 시기와 부러움이 없는 눈을 가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자, 하고 이제 이 부리는 사람, 장복이죠. 이제 부리는 사람에게 너가 만일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겠느냐? 중국은 떼놈의 나라였기 센 놈은 싫습니다. 아예 중국에서 태어나는 것도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한 소경이 어깨에 비단 주머니를 들고 손으로 월금을 뜯으면서 지나간다. 자, 복선입니다. 나는 그게 깨달아서 저자야말로 평등의 눈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평등안입니다. 이 평등의 눈, 평등안. 이 연암이 이야기하는 이 평등안 뭡니까? 이 평등안, 눈이죠. 평등안. 평등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가 가장 평등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주관적이 되지 객관적이 될 수는 없죠. 보편적이 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평등안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눈을 감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평등안. 이 연암의 유명한 말입니다. 이 유명한 가치이면서 가르침입니다. 평등안. 이 평등안을 지니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견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선입견이 없어야 되죠. 편견과 선입견. 자, 여기서 이제 부리는 사람, 그죠? 부리는 사람이죠. 이 부리는 사람. 이 하인이 중국은 뗀 놈의 나라이기 때문에 싫다라고 하는 이 말요. 중국은 뗀 놈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 중국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뭡니까? 편견과 선입견으로 중국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 소경은 어떤 눈입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편견이 없다는 거죠. 선입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등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열하일기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등안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한번 이렇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평등안. 이번 시간에는 이 평등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평등안을 지니고 있는가? 내가 열의 밝은 눈으로 시방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어떤 눈으로 나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라보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삶을 바로 살아가고 뭐 살아가고 이것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문제겠죠. 예, 이 본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도강록이라고 하는 이제 강을 건너가면서 느낀 생각이 바로 이 이야기. 자, 열하일기의 한 부분을 이제 연함의 글을 한번 읽으면서 어, 마지막의 앞시간 에 강의를 이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